네, 방송 언어 3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교재 47쪽 그리고 관련 강의 자료 3쪽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네.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구어합법의 언어 예절, 우리가 이제 문어합법과 구어합법이 있다라고 했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법 하면 이제 구어합법이죠. 그래서 구어합법에서 말하는 이제 언어 예절들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나마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규정되고 또 심의되고 또 지금 이제 우리들한테 권장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교재 서설적인 얘기에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논어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원영색 선의인. 교원영색이라는 말은 다 알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선의인이라고 해서 선은 드물선자예요. 맑을 선도 되지만 드물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은 어질미 드물다. 이제 말만 무성한 사람이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소위 알랑알랑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아첨하는 자를 구별해내는 것이 어떤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큰 덕목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역경에는 이제 기린지사가 조인지사다. 훌륭한 사람은 말이 적고 성급한 사람은 말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상 훌륭한 임금 두 사람을 특히 조선왕조를 통해서 놓고 본다면 세종과 이제 정조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임금은 정말 훌륭한 임금인데 두 임금님의 가장 큰 차이는 세종은 경청을 하는 리더라면 정조는 좀 다변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누구의 말이나 듣는, 정조는 아주 꼭두 새벽부터 두 사람 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인데 꼭두 새벽부터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경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국무회의 같은 것인데 지금과는 달리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유교에 대한 성리학에 대한 논쟁도 벌여가면서 실무적인 행정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정조와 세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점도 있어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말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그런 임금이라고 합니다. 또 세종은 술을 안 먹었는데 정조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두 임금 다 혁혁한 성과를 남겼습니다만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군주다 해서 화법의 측면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곤 합니다. 아마 이렇게 들으면 김경화 선생님은 아무래도 세종의 그런 화법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아. 동양 사람들은 글쎄요, 서양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지만 동양 사람들은 특히 과묵하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그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의 측면에서 이제 여자들은 입이 가볍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도 수다를 떤다. 남자분들도 수다를 많이 떨매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마치 언병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남녀 성차별과 관련되어서 언급되기도 많이 했죠. 여자들은 말은 참 잘한다, 언어는 다 잘한다,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성차별적인 그런 뭐랄까 편향 통계적인 그런 표현이죠. 남자도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고 말 많은 사람 많고 여성들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거는 뭐냐면 모든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특히 동양권에서는 그런 말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말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를 하겠죠. 사람이 좀 이제 가벼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말이 많다 적다가 선생님이 보기에, 이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다 적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 배운 발화 전략에 따라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소문처럼 전달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공적 관계에서, 조직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사적 관계에서도
뭐랄까 없는 말을 만든다든지 혹시 뭐 부풀려서 윤색하여 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게 내뱉어지는 순간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기도 해서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와는 달리 뭐 예를 들면 말조심과 관련되는 것은 뭐 낱말은 세 가지 듣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영어 속담에도 뭐 words have ears, 벽은 귀가 있다 이런 것처럼 말 조심에 대한 것, 다변이다 뭐 아니다를 떠나서 말 조심에 관한 것들은 일종의 중요한 금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아까도 뭐 사회에서 더 강조되었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부터 훌륭한 발화 전략, 좀 생각해서 내뱉는 말 같은 것들이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하지 않나. 아마 이 수업을 통해서 그걸 더욱더 알고는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1970, 8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해방이 되고 금방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뭐 언어를 관리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따위를 얘기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소프트 파워가 대단한 나라로 되어 있죠. 뭐 대중문화에 관해서는 소프트 파워가 대단한 나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뭐 세계 최빈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 경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런 어떤 규범법에 대한 틀들이 90년대 이후 확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1990년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조선일보 1990년에 조선일보와 국립국어연구원 지금의 국립국어원입니다. 옛날에는 국어연구소라고 해서 안국동에 조그만 사설기관 같은 것이 있던 것이 이제 그 다음에 90년대 특히 YS가 한국어 대사전을 만들고 이렇게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만들고자 하면서 이제 거의 그 현재 국립국어원 원장은 차관복급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국립국어원이고 거기에 이제 대사전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사전이죠. 네. 거기에서 우리말의 예절이라는 것을 신문에 연재를 했어요. 조선일보에 연재를 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1992년에 이제 그 교수들과 뭐 심의하고 공무원들하고 이제 기자들하고 다 모여서 표준 화법 해설이라고 하는 것을 1992년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실제 언어 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품위 있고 정형화된 말을 갖추어 화법의 표준어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준어라는 것은 주로 어휘와 관련된 것인데 이 표준 화법 해설은 화법의 표준 방식을 이제 제공을 한 것이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말이라든지 뭐 호칭, 지칭어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또 나라가 또 살만하니 이제 이런 것들을 힘들면 이거 건드릴 틈도 없을 텐데 그래서 또 언어가 이제 사실은 특히 이제 구어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규정들은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게 되니까 2011년에 이제 2009년부터 2010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어 예절의 변경에 대한 어떤 사용 실태를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3월 심의 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인 표준화법 해설을 토대로 변화된 것들을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있었던 호칭어 및 지칭어, 높임말, 인사말뿐 아니라 각종 서식이요. 그러니까 뭐 봉투 쓰는 법까지 그런 서식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그 맞춤법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책을 사면 그 뒤에 이제 이런 화법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교재 뒤에도 소개되어 있잖아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옛날 책을 빌려보게 되면 표준화법 해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히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90년대에 만들었던 것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호칭어 및 지칭어가 나와 있습니다. 호칭어 및 지칭어는
우리 교재의 435쪽에 이제 뒤쪽에 가면 부록으로 잔뜩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한번 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는 이제 간단한 거, 이제 좀 중요한 것들, 뭐 말하자면 뭐 화법 시험 문제가 혹시 뭐 공시 같은 데 나온다면 뭐 뒤에서도 보고 난이도가 좀 어렵게 한다 그러면 좀 참고로 할 만한, 특히 1992년 표준화법 해설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을 이 교재의 앞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호칭어와 지칭어는 다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수님이 호칭어도 되고 지칭어도 돼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부를 때 호칭은 선생님이고 지칭이 교수다 혹은 교수님이다 라고 했어요. 가르친다는 측면은 똑같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언어는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수님이 예를 들면 호칭어도 되고 지칭어도 되죠. 그래서 이제 호칭어와 지칭어는 다른 사람이 부르는 말, 지칭어는 가리키는 말, 알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잘 구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칭어와 지칭어는 이제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와 사회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주로 이제 사회에서는 직장에서이고요.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선생님이 김씨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본관이 안동이에요. 안동 김씨입니다. 한국사를 좀 배워서 안동 김씨를 알 텐데. 근데 최근 한 10년 동안 무슨 김씨야? 그러면 본관이 뭐야?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건 뭔 얘기냐면 사실 여러분 탓이라기보다는 사회가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 뭐라고 하면 종친회, 그러니까 먼 한 일가의 아버지의 8촌까지도 이렇게 서로 알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 6촌까지는 알았거든요. 요즘은 사실 사촌도 멀죠.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사촌들이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멀죠. 옛날에는 더욱더 그 부계 중심의 그런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친사촌과 더 잘 알고 외사촌들하고 멀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이제 외사촌이나 이종사촌, 어머니 쪽 가게와 좀 더 가깝기도 하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호칭어와 지칭어가 이제 점점 더 헷갈리고 가족 제도의 형태가 이제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2011년에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그 선생님이 요약해 놓은 부분에 보면 특히 이제 양성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댁을 부르는 호칭, 또 처가를 부르는 호칭에 대한 불평등, 시댁과 처가라는 말에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 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49페이지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가운데에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지금은 정말 잘 안 써요. 그래서 뭐 선친, 거기 이제 49쪽에 다섯째 줄을 보면 이제 돌아가신 뭐 그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선친, 살아계신 아버지는 부친,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비. 그래서 제사상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를 쓸 때 선친 누구누구, 선비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방법은, 물론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제 지방이라고 하죠. 제사상에 이제 사진이 아니라 이제 그 지방이라고 해요. 쓰는 방법에 선비라는 말도 나오는데, 선친은 그래도 좀 알 텐데.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혼인한 경우에 아범, 어멈 뭐 이런 것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이 안 쓰죠. 네, 누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예문이라서 선생님도 사실 아들한테 아들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묻는데 이건 아니다. 네, 아닌 건 아닌 거지만 선생님도 다른 그 1, 2차시 수업에서도 말했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이 계속되면 이런 호칭, 지칭어도 또 10년 뒤에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은 보수적일까요? 개신적일까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이죠. 연하가 아닌 다음에 연상인 경우에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안 된다고 지금도 규정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규범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아버지는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어머님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4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시아버지는 예의를 갖추어 불러야 할 대상이므로 50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버님을 시아버지를 부르는 바른 호칭으로 인정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머님을 호칭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어머니가 훨씬 어떤 존경의 위계 대상에서 낫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양성평등에 조금 어긋나죠. 단지 처가와 시댁만의 차이뿐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언어적인 어떤 차이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약간의 차별 대우는 아직도 그 호칭, 지칭어나 언어 여절에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처부모를 부를 때 5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처부모를 부를 때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머님, 아버님 하는 것도 쓸 수 있게 예전에는 장인어른, 뭐 장모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사실은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여자는 친부모와 똑같은 범주 안에 시댁으로 들어가는 반면 이제 그 결혼한 남자는 처가에 소속되지 않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호칭과 지칭어가 결정되어 있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중간에 보면 여보, 이제 부부간에는 원래 여보를 하는 것인데 뭐 형, 오빠, 아저씨 이건 맞지 않다. 여러분들이 무슨 남편을 형이라 해? 뭐 아저씨는 오히려 이해갈 거예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근데 형은 뭐냐면 여러분 세대는 모르는 것인데 80년대, 70년대 학번들 선생님도 남자 선배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거는 굉장히 그러면 양성평등적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성을 다소간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똑같이 나를 형으로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은 남자 선배들을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형 뭐 이렇게 형으로 이렇게 네 부르게 되는 뭐 지금 이 저자의 이름대로 하면 이름이 어렵죠. 최형용 형용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불렀지만 원칙에는 맞지 않다. 뭐 자기야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보통은 오빠 이렇게 잘 안 하고 누구 아빠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1쪽에 가보면 뭐 마누라 농담처럼 마누라를 하지만 뭐 집사람 안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안 식구 내자라는 말을 안내자를 써서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매제나 제부 그러니까 요즘은 혼자인 외동도 너무 많아서 이런 친족 명칭, 친족 호칭어나 지칭어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도 남편의 이제 누나죠. 말하자면 이제 시누인데 손이 시누인데 그냥 누구 이제 조카이가 아니면 고모라고 부르거나 우리 아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참 뭐 형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형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고 이제 말하자면 조금 그 어떤 사회의 가정의 어떤 가정이 갖고 있는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서 호칭 지칭어도 향후 10년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바꿨습니다만은 보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도록 하고 과거에 형제가 많던 시절, 형제가 7명, 8명 되던 시절을 그 다음에 이렇게 친인척이 많이 모이던 그런 과거의 시절의 호칭어, 지칭어의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35페이지에 가보면 그 이제 표준 언어 예절에서 뭐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호칭어라든지 그 다음에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보수적이야 옛날 표현이야 이거 왜 안 고치고 있어? 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우리가 어떤 주변 가족들을 부르는 호칭과 지칭의 방식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들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서로 존대를 한다고 해서 간혹 부부간에 존대를 한다고 해서 관계가 더 먼 거는 아니죠. 오히려 더 험한 말을 쓰지 않게 돼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품위 있는 언어 사용이라고 지금 표준 언어 화법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1.2에서는 사회에서의 호칭어 및 지칭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세대 갈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대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와 지금 2.1.2에 선생님이 3쪽에 뭐라고 썼냐면 근대화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21세기 그래서 사회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사용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보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뭐 세기 말에 태어났건 2000년대 들어왔건 대부분 95년에서 2005년 사이의 그 세대들이죠. 뭐 Z세대라고 하든가요. 반면에 선생님은 산업화 세대의 사람입니다. 산업화 세대의 교육을 받고 커서 정보화 시대의 중장년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선생님 부모 세대는 어찌 보면 농경 세대에 태어나서요. 근대화 시대를 살다가 산업화 시대의 말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노년층 70세 이상의 노년층들은 이 정보화 사회가 또 다른 재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앱이나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이 과연 80 넘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사회가 선진화하면서 삶의 생명은 연장이 되었지만 이런 교육이 재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럼 서구는 어떠냐? 근대 산업화가 영국이든 프랑스든 유럽이든 다 18세기에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일어났고 그때로부터 유럽의 근대화 산업화는 몇백 년의 시간을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이 제대로 된 근대화 산업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불과 50년 정도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여전히 살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대화의 막바지에 산업화를 거치며 정보화까지 다 거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는 정말 복잡하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제도에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변화의 양상이 아주 많아서 그러다 보니 언어의 호칭어와 지칭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한 가지 사회에서의 호칭어와 지칭어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생님이 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국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남녀공학에는 여학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학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학생은 소수이고 뭐 공대나 이런 데는 한 명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들이 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김양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미스 김이라고 해요. 요즘은 김양이나 미스 김이라고 했다면 큰일 나죠. 약간 특수하게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는 것처럼 사용되다 보니까 뭐 미스터도 당연히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양성평등에서 여의사, 여교수 이런 표현도 지칭으로서 안 쓰게 되지만 이런 표현들의 문제들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사회구조에서 여성들도 없지만 굉장히 장유 유서가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서열, 연공 서열, 그 다음에 연공 서열이라는 건 어떤 조직에 누가 먼저 왔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어려도 밑사람이냐. 그것도 또 중요하고, 그다음 나이도 되게 중요하고, 대개의 경우 기존의 어떤 뭐랄까요, 근대화 산업화 시대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상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에 대한 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안 되죠. 지금은 동급이거나 아랫사람에게도 존대를 하게끔 지금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게끔 규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11년 그런 규정에서. 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누구시 선생님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건 좀 뭐 상식적인 얘기고요. 뭐 여기에 52회 하단에 보면 또 지인 친구에 대한 호칭 53페이지 여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직원과 손님 사이에서의 일정한 호칭과 지칭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감정 노동자들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 여기는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주머니, 아가씨 이런 표현들은 사실 좀 자제한 그러나 지금은 뭐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모라든지 뭐 언니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차라리 저기요 하지 뭐 아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 가도 선생님도 아줌마 뭐 이렇게는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라는 표현도 요즘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다음 뭐 손님이라든지 뭐 이런 승객님 뭐 이런 표현 이제 특별한 교통수단의 경우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 요즘은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나 좀 이렇게 뭐 대표님, 뭐 성 빼고 예를 들면 뭐 경아님, 뭐 고객님은 괜찮은데 이런 식의 발화도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온라인상으로도 성 빼고 뭐 이름만 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것들은 좀 그냥 한번 쭉 보세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2.2 높임법. 이제 우리가 한자어로는 경어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것들인데 환기를 시켜본다 보면 문법적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문법적 높임법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시를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요를 붙인다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정한 문법 요소에 의해 실현되는 혹은 어휘에 따라서 실현, 뭐 깨서를 붙인다든지 뭐 모시다, 뭐 드시다 이런 어휘를 선택한다 이런 것들을 다 문법적인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에는 크게 3가지 높임법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틈 치고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지금 54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편은 교재에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에 따라서 말 듣는 청자를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다른 이름은 청자 대우법입니다. 청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상대를 높여주는 것, 청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래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정도와 격식의 상황에 따라서 6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격식성과 비격식성, 격식체와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 그 다음에 비격식체에서는 해요체와 해체.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평상시에는 거의 해요체와 해체만을 사용하는 것 같죠? 그리고 선생님 지금 강의는 어때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면 강의 시간에는 선생님도 하십시오체 거의 안 써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뉴스 앵커들은 거의 해요체도 안 쓰죠. 이게 말하자면 분명히 구어 상황이지만 어떤 그 온라인이 되면서 격식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우체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 쓰는 것 같죠.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가 쓸 때 하우체를 씁니다. 부인 그렇게 하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계체는 뭐냐면 스승이 제자에게 그 다음에 부모가 장성한 자녀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지금 뭐 예를 들면 수업 뭐 강의시려면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는 이제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과거에 선생님이 이제 대학에 학부를 다닐 때 연세가 아주 많은 교수님들은 이제 여학생들한테도 김군 그렇게 하게나 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김군 그렇게 하게나. 사실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2인칭이긴 한데 일본식 표현이에요. 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하우체와 하계체는 거의 쓰지 않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의 경우입니다. 네. 네.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걸쳐 있는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가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우리가 발화를 했을 때 어떤 상대 경어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선생님은 지금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섞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래 가사에서도 이제 해체와
해라체를 함께 쓰고 있다. 네, 그래서 10단은 격식체의 해라체이고 10퍼는 비격식체의 해체다. 그래서 55페이지의 첫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좋은 노래를 싸늘하게 만들어 보이죠? 그래서 어학 듣는 친구들은 이게 체질에 맞아서 재밌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예술적 감성이 뛰어난 그런 문학하는 친구들은 아주 정 떨어져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주체논림법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격조사에서 주어를 높여주는 것으로 깨서를 쓰고 서술어의 의시를 결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혹은 주체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을 높이는 그런 경우에도 시를 넣는데 이런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용어 기억을 해두세요. 공시 같은 데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허리가 편찮으세요? 그러면 허리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제 55페이지 예문 3에 대한 설명입니다.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높인 것이고 따님이 벌써 결혼하세요. 그러면 따님은 내 또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따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청자인 어떤 그런 내가 존대를 해야 할 그런 경호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시를 붙이게 된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 높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흔히 이제 뭐 압존법이라고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자 예를 들면 3학년 선배 앞에서 1학년 선배를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높으면 다 존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1학년이고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1학년이고 그 바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2학년이고 듣는 사람이 3학년이면 이 2학년을 존대하지 않고 낮춘다라는 게 압력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게 압존법이었는데 압존법이 없어졌어요. 압존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혹은 존댓말을 써서 막 쓰기도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엄마를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엄마는 기본적으로 높이는 경우라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56쪽에 가면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부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어나 이제 목적어를 높여주는 것인데 주체경어법은 이제 깨서를 사용하거나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사보다 이제 이 선어말 어미의 사용이에요. 종결어미나 선어말 어미.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미의 사용이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 국어에서의 객체 높임법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미를 사용해서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의 객체 높임법은 지금 여러분들 4쪽에 설명 나와 있는 대로 들이다 여쭈다와 같은 어휘적인 그런 표현으로만 사용되고 그 특수한 어미가 선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2차 시는 끝낼 텐데 거기에 이제 보충 자료를 보면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법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이 세 가지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그러니까 현대국어에는 말하자면 어미를 결합하는 객체 높임법은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중세국어에는 어간의 발음과 뒤에 오는 어미의 첫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삽잡, 잡과 같은 이런 선어말 어미가 있었습니다. 선어말 어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미는 거의 모든 영혼에 나타나고 굉장히 이제 이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에 이제 예를 들면 디귿 나름이면 잡을 선택한다든지 또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반치음 잡을 사용한다든지 어간 발음이 시옷이면 삽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어간의 마지막 음이라든지 뒤에 오는 그 어미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났지만 이 형태 6개가 아주 규칙적으로 실현됐어요. 그러면서 목적어라든지 혹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했었어요.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이것이 중세국어 이제 한 16세기 말 이후로 사라집니다. 중세국어가 14세기에서 16세기 정도가 되는데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중세국어의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냥
뭐 이걸 시험에 낼까봐 이렇게 둘도 벌벌 떨지 말고 한번 봐두세요. 다른 과 친구들은 언제 보겠습니까? 내 아래부터 붙였기 이런 말을 못 듣자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래부터는 내가 아래부터 옛날부터 저 아래 그러니까 옛날부터 붙였기 부처에게 이런 말을 이거 다 월인석보에 나오는 기억납니까? 1459년에 만든 세조가 만든 월인석보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듣자마며 못 들었으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보면 디귿 나름이어서 잡이 선택된 것이고요. 뒤에 모음으로 오니까 순경음 말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 잡이 왜 들어갔느냐? 붙였기라는 부사어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왜 부사어예요? 명사에다가 조사가 역격에 해당하는 그런 그 조사가 붙어 있는 부사어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는 존대를 해야 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사어를 존대하기 위해서 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 밑에 줄에는 그지없어 못내 해사발 공과 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좀 더 직접적인데 끝이 없어서 못내 지금도 쓰는 말이죠. 못내 헤아린다. 못내 헤아릴 끝이 없어서 못내 헤아릴 공과 덕. 자, 여기서 공과 덕은 단순히 누구의 공과 덕 대충 감 잡히죠. 월인석보라고 했으니까 부처의 공과 덕이에요. 그 공과 덕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격이죠. 헤아릴 공과 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객체 종경법을 나타내는 선호마어미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그 다음 그 5페이지에 가보면 5쪽에 가보면 기능이 쇠퇴하고 근대국어에서는 결과적으로 상대경어법의 어미의 일부분으로 합류됩니다. 하소서, 옵니다, 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다 합류가 돼서 현대국어에는 남아있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시를 결합하는 주체경어법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네, 객체경어법은 겸양법이라고 하고 상대경어법은 공선법이라고도 하고 주체경어법은 종경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2차 시 영상이 살짝 길어서 미안합니다. 3차 시에서 만나요.